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선 제 편이라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많이 외로웠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라 그런지 남편도 무뚝뚝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죠.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한테 늘어놓는 하소연도 너무 지치지 않을까 해서 말을 아끼게 된 게 이제는 저 혼자 삭히는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사연을 만나게 된 게 저에겐 정말 행운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횟수로 3년이 넘게 들으면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초반엔 친구의 소개로 시간 때우며 듣기도 했고 제 얘기는 여기 보낼 만한 거리도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평생 남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 사연을 보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하면 제 살 깎는 일이고 속상한 마음에 자다가도 벌떡 깰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는데 영 글솜씨가 없는 사람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일의 시작은 결혼하고 2년 뒤부터 시작됐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였어요. 매일 병원에 들으면서 어느 누가 결혼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지금의 남편에게도 그랬죠. 당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데 난 내 인생의 1번이 그래도 우리 엄마야. 그래서 데이트 같은 건 꿈도 못 꿀 것 같아. 혹시라도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해도 난 보내줄 수 있어.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시간 가질 수 있잖아. 잠깐 걷는 걸로 난 충분하다니까. 남편은 너그럽게 이 상황을 이해해줬지만 솔직히 저는 남자 하나 붙잡고 있는 기분이 들어 괴로웠죠. 솔직히 우리 엄마가 어떻게 당신 엄마라고 생각이 들어. 그건 내 욕심이지. 계속 병원에 와서 하루 30분씩 데이트하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찾아오는 남편을 보며 참 저런 사람이면 살면서 뭐가 무서울까? 저런 남자 어디 흔한 줄 알아? 복 받은 줄도 모르고 오면 냉랭하게 대기나 하고 제발 잘해줘. 응?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쌀쌀맞게 구냐니까. 참 내가 낳은 딸이지만 속을 모르겠네. 그땐 차라리 남편이 얼른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엄마의 투병이 얼마나 갈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도시락을 양손 무겁게 들고 오더라고요. 어머님,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하나는 어머님 거, 하나는 당신 거. 아니, 이 귀한 걸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저희 엄마가 만든 건데 어머니들이라고 만들었어요. 간도 거의 안 해서 환자식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생전 인사 한 번 못했던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엄마 생각해서 하나하나 갈고 손수 만들었을 정성이 음식 하나에서도 다 느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남겨주신 쪽지가 눈물을 쏟게 만들더군요. 이 상황에서 결혼이고 누구 만난다는 게 너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지 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으니까 천천히 만나고 엄마는 너 같은 딸이 있어 행복하실 거야.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엄마가 한 분 더 생겼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날 엄마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께 이 은혜는 무조건 갚아야지. 그리고 한 달 뒤 엄마는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 만나서 행복할 거라 안심하셨는지 남편 손을 꼭 잡고서는 결혼하면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병원 근처는 오지도 말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아, 나는 안심이 돼.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우리 딸 맡기고 갈 수 있어서. 잠을 자다 편하게 하늘로 떠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아프셔도 편안한 얼굴로 가신 건 흔치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줘서 저도 조금 마음을 덜었어요. 편하게 떠났을 거란 그 말이 힘이 됐죠. 그리고 결혼 후 저는 그때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또 진심으로 받아주는 분이었죠. 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첫째 며느리는 듬직하고 넓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이 딱 맞게 왔네. 어머니께 많이 배우도록 할게요. 부족한 게 많아요. 하늘의 어머니 한 분, 살아있는 어머니 또 한 사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나도 부족하겠지만 엄마라고 생각해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텅 빈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본인이 엄마가 돼주겠다는 말을 듣는데 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신 거 아직도 안 잊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께 꼭 갚고 싶어요. 아이 갚기는 무슨 나도 늙어서 마음처럼 자주 못했어. 한 주에 한 번은 저희 집으로 무조건 오셔서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엄마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내린 특별 지시예요. 아이고, 알았다. 며느리밥 실컷 먹게 생겼네. 사실 엄마가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앞둔 딸이 찌개 하나도 못 끓이고 시집을 갈까 걱정됐는지 엄마는 그 틈에 저에게 하나하나 요리 숙제를 내주시곤 했어요. 그나저나 너 엄마가 요리라도 좀 가르쳐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 아침 정도는 차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저녁에 집 가서 엄마가 시키는 거 하나씩 만들어 봐. 그래서 엄마에게 숙제 검사받는 아이처럼 수시로 반찬, 찌개, 특별한 날에 상차림으로 만들 만한 것까지 메모에 받아 적어 집에 가서 제 손으로 직접 해보면서 엄마의 특별 비법 전수까지 받았죠. 여기엔 다진 마늘을 넣으면 숨이 팍 죽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저에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때 받은 도시락을 갖고 싶은 마음 하나로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했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부쩍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연애 결혼으로 절 만났던 남편과는 다르게 두 도련님들은 유독 여자 조건을 밝히더라고요. 너희도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마음 가는 사람 있으면 너무 따지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아. 훨씬 안정적이야. 형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누가 요즘 그렇게 결혼해? 그럼? 이것도 비즈니스 일부야. 멀리 봐야지. 기왕 좋은 조건 있는 여자가 좋지. 우리 조만간 여의사랑 미팅하기로 했거든. 그때 난 한 명이라도 무조건 꼬신다. 그런 조건 봐서 뭐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또. 어디 통화나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날 말처럼 둘째 도련님이 대학병원 의사하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또 인연을 이어줘서 셋째 도련님까지 의사를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두 의사 동서를 처음 제가 만나게 됐죠. 직업은 대단할지 몰라도 어머니 말씀이 집안에선 그래도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일 뿐이라는 그 말에 그나마 조금 어깨를 펴고 나갔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 자리에서도 저를 까내리는 분위기가 이어지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니만 자리에 없으면 더 가관이었죠. 형님, 혹시 외국어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네, 외국어는 잘. 어쩌나. 나중에 우리 형님 모시고 같이 해외여행 가면 너무 불편하겠다. 하나하나 옆에서 다 알려줘야 하니까. 우린 각자 여행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다시 만나고. 뭐, 그래도 다 통하긴 통한다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꼭 못하는 사람끼리 저런 말 하더라니까. 레스토랑 눈앞에 있어도 몰라. 내가 그때 봤잖아. 그런 멍청이들. 속으론 너희랑 여행 갈 일은 없다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이렇게 으스대는 게 자기네들 방식이구나 하고 지켜봤죠. 그리고 일부러 제 앞에서 영어나 불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절 바보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노골적으로 느껴졌죠. 어머, 어머, 우리 형님 생각을 못하고 말했네. 왜? 우리 여태 불었었구나. 나 몰랐어. 습관돼서. 괜찮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전 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머니와 만나는 식사 자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더군요. 그것도 자기들 이야기라도 나올까 싶은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형님,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실 건 따로 없어요? 형님한테 가방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야 할까 봐요. 어머니 살던 집에는 없어요. 어딘데요, 집이? 평범한 주택집이에요. 나중에 고쳐서 살려고 팔지는 않고 뒀어요. 남편도 그 집이 마당에 있어 좋다고 해서. 마당이 한 100평은 돼요? 2층까지 합쳐서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머, 그것만 남겨주고 가셨다고요? 무섭다. 갈 때 가더라도 주실 건 좀 주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이대로 살아야겠네. 이대로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잔잔하게 지금 사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나쁜 뜻은 전혀 아니에요. 솔직히 동서 모르지 않잖아, 그 말. 의사든 모임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나도 기분이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셨구나.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서민으로 지낸 생활을 안 해봐서. 내내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돈 걱정 같은 건 안 해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형님하고 대화하는 주제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면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밥만 먹고 가요. 괜히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식충이에요? 밥만 먹고 가게. 둘이 무슨 쌍둥이 자매가 시집 온 것 마냥 똑같은 말버릇, 무례한 태도에 저도 언성을 높이는 때가 오더라고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무시를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우리는 달라, 계급 차이가 있어 라는 걸 알리려는 모습이 너무 불편했죠. 그리고 제가 안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골프 모임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형님, 라운딩 한번 가요, 같이. 골프채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라운딩을, 둘이 가요. 제가 안 쓰는 거 있는데 들을까요? 난 골프 하지도 않는데 무슨, 괜찮아요. 형님, 스스로 왕따 되고 싶으신 것 같잖아요. 이러면. 왕따? 참, 우리가 여고생도 아니고 무슨. 난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골프하는 사람끼리 편히 갔다 와요. 하기야,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무슨? 라운딩 한번 나가면 드는 돈이 형님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야 음료수 한 잔 먹는다 생각하면 그만인데 서로 사정이 다르잖아요. 죄송해요. 무례하지 마세요.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어 마음에도 없는 골프를 치자고 전화한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코웃음을 치면서 끊곤 했어요. 그런데 둘이선 매주 여기저기를 다니더니 나중엔 명절이나 제사 시즌에 일부러 맞춰서 떠나는 날도 파다했죠. 어머니 앞에 속이 다 보이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쩌죠, 어머니? 그런 데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중요한 정보도 나누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걸 꼭 그날 가야겠단 거야? 하루라도 조정이 어려워? 형님하고 어머니께 돈은 부족함 없이 드리고 갈게요. 아, 돈이 문제냐, 돈이? 그런 날은 가족이 다 모이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못 오면 어쩌라는 거야, 대체? 네 형님은 무슨 죄고? 형님이 음식 잘하시잖아요. 주마다 어머니 밥도 차려드리는 실력인데.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그날은 처음으로 섭섭한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동서가 없는 빈자리를 대신해 이틀 전부터 많은 준비를 다 마쳤죠.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걸 보더니 괜히 더 미안해지는지 아직 어려서 그럴 거다. 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이런 일이 와닿지 않지. 내가 너한테 눈치가 다 보인다. 아, 중요한 모임이라잖아요. 하는 수 없죠.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두 동서는 아예 어머니를 뵈러 오는 횟수가 줄다 못해 1년에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어려워지더라고요. 첫째 형님 코 납작하게 만드는 짓도 재미가 떨어진 듯 했죠. 그리고 그쯤 화장실에서 씻다가 넘어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동서가 둘씩이나 의사라고 하니 저는 내심 믿을 구석이 좀 있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제일 먼저 전화를 받아서 회사도 다 팽개치고 병원에 와 있는데 동서와 서방님 모두 연락 두절인 상태였죠. 아니, 왜 이럴 땐 연락이 안 돼?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엄마가 의식이 없대. 또 어디 해외에 골프라도 치러 갔겠지. 골프? 그놈의 골프는 허구한 날 그렇게 미쳐서 다녀. 내가 문자라도 우선 남겨볼게. 당신도 친정하고 있어.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 그걸 보니 반대로 제가 다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동서에게 메시지를 따로 보내는 것보다 채팅방을 하나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초대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서 제 걸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했는지 둘이서 신이 나게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전화는 받지도 않던 인간들이 메시지는 기다렸다는 듯 답을 하더군요. 설마 지영 언니야? 언니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아니란 말이 안 나오고 이것들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지인으로 그냥 오해하도록 내버려뒀죠. 두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우리야 지금 외국 와 있지.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시집 와서 예전처럼 제대로 못 논다니까. 같이 클럽 다니고 그런 것도 다 옛날이다. 그때가 그립다. 그 말을 들으니 둘이서 그건 얼마나 놀러 다녔는지 안 봐도 다 알겠더군요.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죠. 외국엔 무슨 일로? 여행? 우리 골프 칠 겸 둘이 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나? 아프대서 연락 안 받는 중이야.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봐야지. 죽어주면 고마운데 쉽게 안 죽을 노인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만 함부로 대했던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는 것들이구나.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오는데 문자를 계속 썼어요. 그래도 한국에 오긴 와야겠네. 너희 둘 다 의사잖아. 남편들은 어딨고? 당연히 못 가게 잡아놨지. 한 명만 가면 의심받잖아. 이럴 때 의사인 거 너무 짜증이 나.
아니, 우리 병원으로 온다고 하면 예약 다 찼다고 할 거야. 둘째 형님, 우리가 약이라도 좀 타서 빨리 보내드릴까? 이만하면 오래 사셨지. 어머니가 가야 그 천민이랑도 끝날 수 있지. 저도 모르게 천민이라는 그 단어에 손이 멈추더라고요. 누가 천민이야? 누구? 있어, 천민 출신의 형님. 그런 여자한테 형님 소리하며 사는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아? 어차피 그 천민이 어머니 보낼 때까지 수발 전문이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그때까지 우린 어떻게든 여기서 버틸 생각이야. 똥덩어리들 피할 준비 완료야. 눈에 보였으면 이것들을 진짜 머리통을 쪼개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죄라고 이런 취급을 하는지. 최소한 며느리이기 전에 의사고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서 계속 씩씩대는 남편에게 기름에 물 붓는 격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간 무슨 난리라도 날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다렸죠. 사실 마음을 고쳐먹고 내일이라도 아닌 척 연락이 오면 어머니가 눈 뜨기 전엔 연락이 됐으면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연락 와서 남편에게 한단 말이 세미나가 있는데 이게 좀 길게 잡힌 일정이라서요. 1년 정도는 해외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아프다니까요.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고요. 거기 병원도 괜찮아요. 깨어나겠죠 뭐. 뭐가 어째요? 재수씨, 우리 가족 아닙니까? 남남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픈데 못 온단 말부터 해요? 절대 취소 못할 일정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아픈데 절대 취소 못하는 게 어딨어요. 네? 우리가 무슨 회사원인 줄 아세요? 연차나 내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아냐고요. 그리고 두 분이 있으면 충분하지. 왜 우리한테 의지해요? 돈 없어서 그래요? 재수씨, 진짜 경수경민인 뭐해요? 우리 일 돕고 있어요. 알아서 좀 하세요, 한국에서. 노인들 아픈 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세요? 연락 자주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세미나라는 변명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어제 한 내용을 보여줬죠. 보기해. 그리고 이것부터 좀 봐. 이게 뭐야? 누구랑 말한 건데? 그 대단한 의사 동서님 두 분하고 나눈 얘기야. 봐. 눈알까지 빨갛게 충혈이 되더니 이것들 사람 아니야. 사람이면 이렇게 못하지. 지들이 제 아무리 의사여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골프? 뭐? 죽어주면 좋아? 그래, 끝을 한번 가보자. 어쩌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의사식이나 만들어서 살게 만들면 되겠어? 잃을 것 많은 놈들이 더 무서운 법이야. 이번에 보자고. 내가 우리 엄마 목숨 걸고 싸울 거니까. 그렇게 의사동서를 둘이나 곁에 두고도 우린 아무것도 모른 채 낯선 병원에 어머니를 맡기고 그 곁에서 저는 내내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남편하고 예전에 번갈아가며 친정엄마를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갚으려던 게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 엄마 곧 일어날 거야. 그래야지. 어머니 강하시잖아.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일주일이 넘게 어머니는 아무 의식이 없었죠. 차라리 깨어나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도 아직은 그냥 기다려봐야 한단 말에 매일 애가 타는 기분이었어요. 손 하나만 살짝 움직여도 곧 어머니가 깨어날 것 같아 심장이 몇 번이고 내려앉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도 한마디 못 듣고 그대로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나 보고 가야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가요. 내 목소리 들리면 제발 일어나 보라고요. 사망 진단을 받고도 남편이 어린애처럼 울고 어머니를 힘드는데 그걸 보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굴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더라고요. 동서 둘에 서방님 2명까지 이렇게 장성한 자식들과 며느리가 다 있는데 어쩌다 둘이서만 임종까지 지키는 상황이 왔는지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도저히 못 갈 것 같다며 차에서 기다리고 전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던 집에 들러서 마지막 유품 정리를 시작했죠. 그간 어머니가 집에서 늘 입고 있던 옷이며 자주 쓰던 것들을 챙겨 나가려는데 장롱 안에 정성껏 보자기로 싸놓은 2단으로 된 옛날 보석함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께 소중했던 물건 같아 조심히 열어보는데 그걸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항상 고마운 우리 첫째 며느리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제 이름과 젊은 시절 어머니가 자주 찾다는 반지며 목걸이를 다가올 제 생일에 주려고 마련해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어머니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곤 아시집 올 때 받은 보석뿐이야. 그걸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지만 나는 집에 불이 나도 다 그거 하나는 들고 나올 거다. 그게 어머니에겐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추억인지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가 더 크게 와닿았죠. 그리고 한층 아래에 서랍으로 된 곳을 열자 작은 쪽지가 접혀져 있더라고요. 편지인가 싶어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 주소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산인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가고 싶었던 곳인가 싶어서 당장 거기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다음 날 바로 남편 차를 빌려서 그 주소로 가봤죠. 남편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님 고향 근처라고 하는데 산 주소일 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2번째 주소는 큰 주택이라서 여기 사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단서를 알 것 같았죠. 그래서 벨을 눌러서 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젊은 남자 한 분이 걸어 나오며 반갑게 절 향해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너무 잘 아는 듯 응대를 하는데 당황해하며 천천히 뒤를 따라가는데 거실에 가보니 집이 더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이런 집에 누가 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제가 주소 하나 들고 여기로 왔는데 며느님이시잖아요. 성동 할머니. 저를 아세요? 그럼 제 소개부터 해야 맞겠네요. 전 할머니한테 아주 오래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에요. 그 인연으로 쭉 이어져서 제가 할머니 자산 관리를 해왔고요. 그 얘기를 듣고도 황당했던 게 어머니는 딱히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자식들에게 나눠주실 뿐이지 몰래 남을 시켜서 부탁할 뿐이 아닌데 이야기를 듣고도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한테 자산이 있었어요? 남편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절대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변에 그런 어른들 많이 봐서요. 돈 다 뺏기고 나서 방치하듯 요양원에 보낸다거나 아시잖아요. 할머니 돈 욕심도 없는 분이고 제가 제발 더 좋은 집에 사시라고 해도 싫다던 분이라. 근데 죽기 전쯤에 직감으로 하셨는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묻더라고요. 얼마쯤 되냐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와주셨네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오래전 모은 돈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 알아보던 끝에 고향 동네에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있다던 지금의 자산관리사를 도와주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의 도시락을 먹으며 은혜 갚은 마음을 가진 저처럼 그 사람도 꼭 어머니에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보답하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해줘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어렵더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첫 만남에 어머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주소 딱 2개만 남겨서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선산인데 여기에 나중에 가족들 묘를 모아놓고 싶으시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돈 될 때마다 땅을 사신 선산 하나는 다 할머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술품이랑 주택 4채랑 주식으로도 꽤 이득 보고 있어요. 현재로선 몇십억 정도 되겠네요. 네? 뭐라고요? 이런 돈을 가진 사람을 보고 들은 적도 없던 터라 사실 그런 큰 돈을 만져보고 산 적이 없어서 일단은 가족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그러자 그 청년은 고개를 단호하게 흔들면서 며느님 거예요, 전부요. 네?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불안해서 유언도 이미 다 저에게 공증 맡기고 가셨고 떠나기 일주일도 안 된 시점까지 확인하셨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족 개입하는 문제는 볼 수 없어요. 선생님 결정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도울 거고요. 아드님이 셋이나 있는데도 첫째 며느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청년의 번호를 받아들고 나와서 집으로 향했고 가는 내내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새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된 세월을 보냈을 텐데 그 와중에 아들 같은 아이를 또 돕고 떠나는 날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감사함보다 그 미안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뜻을 조금 더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이 터뜨린 메시지 내용은 동서가 다니는 병원의 큰 파장으로 퍼졌고 그 일이 터지고서야 한국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도 꿈쩍도 안 하던 인간들이 말이죠. 심지어 그렇게 제 앞에서 무시로 일관하던 두 동서와 서방님이 합세해 설설 기면서 찾아와서는 형님, 아주버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네? 형, 이야기 좀 하자. 어? 사정이 있었어. 싫다네요. 이제 형제는 없대요. 뒤에서 형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한테 이런 말 하는데 어떤 자식이 참아요? 아니, 형님도 우리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지인인 척. 우리는 그날 술도 한잔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럼 니들이 언제 제정신이었어? 네? 제정신이면 기본 예의는 갖출 줄 알아야 하는데 나한테 했던 행동 그게 과연 제정신이었니? 그리고 이제 의사 간판도 떨어져서 그냥 아줌마잖아. 이제 나랑 같은 천민 아니야? 그러니까 잘난 척 좀 적당히 하지. 천민? 그딴 말을 어디 우리한테 감히. 형수님, 뭐 잘못 먹었어요? 아니, 우리가 사정 설명하겠다잖아요. 밖에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너희들 이제 내 동생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도 면허 정지가 아니라 박탈을 시킬 거야. 지금부터 돈 열심히 모아. 내가 아주 쪽박차게 해줄 거니까. 그 말에 두 동서가 흠칫 놀라면서 아니에요, 아주버님. 저희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몰아가면 어떡해요? 아주버님, 사람을 어떻게 일을 잃게 만드세요. 대화를 좀 해요. 더러운 너희 속 뻔하지. 죽길 말하더니 원하는 대로 돼서 좋겠다. 게다가 보지도 않고 잘 갔으니 누가 어떤 벌을 내리는지 내가 끝까지 볼 거야. 남편은 그 말을 하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두 동서를 벌새우도 세워놓고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곧 이사가 빈집 두드리지 말라고.
갑자기 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을 하나 주고 가셨거든. 뭐라고요? 건물이요? 아니, 어머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었는데요? 형수님, 우리 엄마가 뭘 줘요? 자세히 말해봐요. 그러게,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좀 있었으면 나눴을 텐데. 그러자 둘이, 아니 넷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요? 그랬으면 말을 해주셨어야죠. 우리도 다 엄연한 며느리고 가족이잖아요. 나는 아들이에요. 내 목도 분명히 있다고. 어찌나 참 얄궂지 인생이라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순간까지 곁에 없는 건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어쩌겠어요? 공증까지 다 된 마당에. 정 억울하시면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들고 와 얼굴에 날려주면서 어떡하면 좋아? 아니, 동서들 부자잖아. 30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뭐 그래? 음료수값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클럽 다니는 거 작작하고 저축이나 하지. 서방님들도 와이프들 관리 잘하세요. 그 시절 많이 그리워하던데. 이 여자가 진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가 한국 가자고 했지 그러니까. 지네 엄마 10원도 없는 인간이라고 할 땐 언제고? 너네 엄마 사정은 네가 알아야지 인간아. 형님 잠시만요. 형님 잘못했어요. 형 문 좀 열어줘요. 한 번만. 동서둘은 빌러왔다가 뜻하지 않은 소식에 머리를 감싸주면서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져서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사갈 건물은 전체 유산의 재발도 피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요. 그걸로 충분히 골탕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는데도 동치미 국물을 들이킨 기분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면허정지 당하고도 버젓이 풀려나 다시 의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며 대대적으로 박탈을 시킬 생각으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들은 어머니 재산이니 본인들의 목도 있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측에선 상속인 자격 박탈, 상속 결격 사유를 내세워 그것들 실속 채우는 일 없게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 남편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이사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꾸준히 자산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건물만 해도 누군가는 평생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감지덕지한 일인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기보단 어머니가 생각한 뜻을 오래 이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서로 자주 연락하며 어머님이 가장 기부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를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걸 마지막까지 주신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아요. 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순간 더 불어나고 저에겐 행복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인간만도 못한 두 동서를 보면서도 그냥 웃음이 날 정도로요. 저들의 삶은 자기들끼리 말하는 딱 인성이 다 드러나버린 그게 요즘 시대의 천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더 끝까지 싸워서 저런 인간에게 의사란 자리를 허락하지 않도록 단단히 혼내줄 겁니다. 남편 의지가 누구보다 강해서 해내고 말 거예요. 한번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노후는 전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도 50이 넘어 몇십 년 뒤엔 하늘에서 어머니를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잘 살고 많이 돕고 왔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